3번부터 시작해서 볼 텐데 문제를 적어보면 가의 관점에서 나의 내용을 서로 연관지어 설명하고 나의 내용을 연관지어 설명하라 라고 나왔고요. 가의 관점이라고 나오니까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 그리고 논거들 잘 챙겨야겠죠. 요걸 바탕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직면한 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나의 자료 하나씩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다에 뭐가 나와 있냐?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직면한 상황, 우리나라 전기차 EV 상황을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얘기하래요.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데 뭘 활용하라? 나의 자료들을 전부 활용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의 관점에서 나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가의 어떤 관점이나 포인트가 나와 있고 키워드랑 논거 챙기고 이걸 바탕으로 나의 어떤 뭐 현상이 나와 있겠죠. 현상이라던가 문제점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걸 이제 그 다음에 전기차 산업이 직면한 다의 상황이 있고 전기차 상황이 있고 이거를 해결할 방안을 나의 도표를 무지막지하게 읽어가지고 서술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묶는 거대한 이제 키워드는 이제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유무역이라는 어떤 대주제 그리고 요즘에는 그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선진국들이 이제 거의 미국과 중국 양대 패권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그 블록 내에서만 자유롭게 경쟁하고 그 양 사이드를 서로 배척하면서 서로 관세 때리고 보복적인 무역 정책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대결 구도로 가는 그런 보호무역주의 이런 큰 두 개의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무역 이론에 대해서 먼저 하고 이 자유무역 이론이 왜 요즘에 점점 더 무시를 당하고 폐기가 되고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점점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세계 여러 국가들이 계속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는 자유무역주의가 가진 이론적 배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바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전략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어떤 배경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여파를 미칠 수 있어서 우리가 요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무역 이론부터 시작해서 볼게요. 이랬다고 내가 트럼프 옹호 발언했다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옹호한 적 없습니다. 바보가 아니라고 한 거지.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한 전략가라고 얘기를 한 거지 옹호한 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가의 관점 이제 보호무역주의 이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자유무역에 관한 어떤 통합사회에서 나온 개념을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통합사회에서 여러분들 비교우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이 비교우위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해 왔죠. 그러니까 서로 A랑 B라는 국가가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에 특화를 해서 교역을 하면 서로 그 교역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래서 각자가 비교우위 있는 영역에 특화를 한다. 그래서 어떤 장벽 없이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자유로운 교역이라는 전제 조건이 보장이 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우리가 통사 때 고1 통사 때도 다뤘었고 여러분들 뭐 이제
쫙 사탐 공부하면서 한 번씩 들어는 봤을 거예요. 이런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랑 B라는 두 개의 국가가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각각 A국이 한 시간에 하루당 옷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갖췄느냐. 그래서 A국은 하루에 여기서 6개의 옷을 만들 수 있고 3개의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B국은 옷 4벌을 만들 수 있고 와인 4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을 갖춘 두 개의 나라입니다. 이런 두 개의 나라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두 국가가 무역을 하면 과연 이득이 될까라는 질문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는 좀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이 A 국가는 봐봐요. A 국가랑 B 국가랑 비교했을 때 A 국은 뭘 더 잘 생산해요? 옷이랑 와인 중에서 B 국보다. 그렇죠. A 국은 옷을 얘보다 더 잘 생산해. B 국은 뭘 더 잘 생산하죠? A 국보다. 그렇죠. 와인을 더 잘 생산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A 국이 잘하는 게 있고 B 국이 잘하는 게 있단 말이야. 와인에 대해서는 B국이 A국보다 더 잘해요. 똑같은 시간 안에 생산량이 더 높단 말이에요. 옷에 대해서는 A국의 생산 능력이 더 높아요. 이런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절대 우위가 있다. 우리 절대에 반대되는 말이 상대, 비교 이런 것들이죠. 비교 우위의 대칭적인 개념으로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우위가 있는 상황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이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국가 간의 빗장을 걸어 잠그지 말고 우리가 절대 우위가 있는 영역에 각 국가들이 특화를 해서 특화 내지 일종의 분업을 해서 그래서 자유롭게 교역을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지금 보면 되게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직관적인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는 이게 되게 혁신적인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뭐 지금이야 뭐 분업과 특화라는 그 개념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모두가 서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는 이런 분업적인 체계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말이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주장이었단 말이죠. 이 당시에는 애덤 스미스가 이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서로 분업을 해서 양자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서 뭐를 깼냐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 중상주의라는 사상을 깨부순 거예요. 이 중상주의라는 사상을 깨고 자유로운 무역, 경제 시스템 내에서 국가 내에서도 자유로운 분업과 교환을 통해서 유통이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자원이 더 경제가 순환되게 하고 그리고 국가 외적으로도 우리 서로 이제 싸우지 말고 무역 분쟁하면서
우리 서로 수출 안 하고 수입 안 하고 수출만 많이 하겠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자유무역으로 가자. 이런 장벽 없이 각자가 특화 분업을 해서 둘 다 생산성을 가장 높이자 이런 주장을 애덤 스미스가 처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계승해서 절대 우위 개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비교 우위라는 개념까지 간 게 이제 후대의 리카르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100%다 이해 안 가도 돼요. 어차피 수업 끝날 때쯤은 다 이해될 거예요. 지금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중상주의는 무슨 사상이냐면 말 그대로 중요시한다. 머컨틸리즘. 그래서 상업을 중요시하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이제 옛날에는 중농주의 사상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점점 상업을 중시하고 유통을 중시하면서 중상주의 사상까지 오게 됐는데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제학적인 개념이 별로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애덤 스미스가 낸 책이 The Wealth of Nations, 그래서 국부론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국가의 부란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인식을 확 바꿔놓은 게 애덤 스미스가 한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왜 뭐라고 생각해서 무역에 반대했냐면 되게 단순했어요. 1차원적이어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놀라울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원숭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지.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면 외국 물건을 많이 사면 우리나라에서 금이 유출된다. 그 당시에는 이제 화폐가 금이었으니까, 금은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저장된 그 창고에 저장된 금은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인데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금은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 어떤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주로 그 당시에는 전쟁이 흔했으니까 전쟁을 하려면 국고에 금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입을 해서 외국 물건을 사버리면 금은이 다 유출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가 빠져나가는 거야. 요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거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의 경제학 관념으로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중상주의는 그 물건을 사오고 돈이 빠져나가는 거를 그냥 돈이 빠져나가니까 부가 유출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그 실물 경제가 아니라 그 화폐 경제를 가지고 부를 측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 돈이 많으면 경제에 우리 그 1,000원짜리 신사임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부유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은이 많이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그 나라가 부유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왜냐면 화폐가 많다라는 거는 나라가 부유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화폐 가치가 낮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은 화폐랑 실물 경제랑 구분하는 관념도 생겼고 진짜 국가의 부가 뭔지에 대한 그 관념도 뚜렷해졌는데 이 당시엔 그게 뚜렷하지 않았어. 근데 애덤 스미스가 이거를 뒤집으면서 너네 진짜 원숭이들이냐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금은이 빠져나간다고 그 금은이랑 교환해서 우리나라에 물건 들어오는 건 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결국에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 절대 우위 얘기를 하기 전에 국가의 부라는 거는 화폐의 양이 아니라 부라는 거는 재화와 서비스가 뭐 예를 들어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생산이 되느냐 부라는 것은 생산성이다 라는 생각을 애덤 스미스가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요런 분필, 요런 이제 광물 가지고 분필이라는 재화를 만들고 또 이 분필이라는 걸 가지고 나는 수업을 하니까 이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렇게 뭔가 재화와 서비스가 만들어내서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가 일어나고 이런 거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수요 공급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요게 사회의 부지 어떻게 화폐에 신사임당이 많다고 해서 나라가 부자라고 볼 수가 있냐 그 당시에는 금은이 많다라고 해서 나라가 부자라는 게 말이 되냐 너네 바보들이냐 이렇게 하면서 국부론이라는 엄청 긴 책을 썼죠. 정말 그 책을 처음 보고 정말 감동의 그런 막 전율이 느껴졌던 그런 책인데 그렇게 해서 애덤 스미스 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념이 나온 거예요. 화폐 경제랑 실물 경제랑 구분하는 관념이 이걸 토대로 나올 수가 있었고 부라는 건 생산성이고 화폐는 그냥 교환 수단이야. 왜 그걸 헷갈리니 우리가
국가 안에서 얼마나 생산을 잘 해내느냐, 그게 부의 측정 기준이고, 금이 유출되든 말든 그건 그냥 화폐가 유출되는 거잖아. 화폐가 그냥 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사실 화폐가 유출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는 우려해야 되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구조가 아니었잖아. 금, 은은 사실 화폐이기도 하면서 실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화폐가 많을수록 국가의 부가 많이 축적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로서는 당연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애덤 스미스는 그 관념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 금, 은의 양이 아니라 1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많이 생산해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건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발소를 하고, 이런 재화 서비스의 총량이, 그 흐르는 양이 순환하는 게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라고 애덤 스미스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상이 전환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봐봐라, 모든 국가는 다 자기가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다. 우준이가 나보다 게임도 잘하겠죠. 게임 뭘 엄청 잘하겠죠. 한참 이겼죠. 근데 논술은 내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것들이 있고, 국가마다 다 특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국가마다 다 절대 우위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절대 우위가 있는 국가들끼리 분업과 특화를 해서 서로 교환하면, 봐봐, 얘가 6개, 3개 생산할 시간에 그냥 얘만 생산해서 12개를 생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똑같이 하루하루 이걸 생산하면 6개, 3개밖에 생산 못해요. 근데 얘가 이틀 동안 옷만 생산해. 그러면 이렇게 12개 연계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틀 동안 여기에 특화해서 이 와인만 생산한단 말이야. 8, 0 이렇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럼 벌써 봐봐, 총 생산량이 봐봐. 얘는 합해가지고 둘이 특화를 안 하면 합해가지고 10개밖에 못 나오는데 12개 나왔지 벌써. 합해가지고 7개밖에 못 나오는데 8개 나왔잖아요. 그리고 얘랑 얘가 이걸 적절한 비율로 교환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교환만 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6개 가지려고 이제 뭐 이거 6개랑 뭐 요거 4개랑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6개랑 요거 4개랑 교환한다 치자. 그러면 요거 4개, 얘가 요거 4개 주고 요거 6개를 얻어오는 거야. 요거 6개를 얻어오고, 그리고 얘는 6개를 주고 요 4개를 얻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6개랑 얘 4개랑 교환을 해버리면 얘가 12개에서 6개를 주는 대신 얘가 0개에서 4개로 늘죠. 그리고 얘가 8개에서 4개를 주는 대신 얘 6개를 얻어오니까 0개에서 6개. 그러니까 얘는 6, 4. 얘도 6, 4. 둘 다 이득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거에 특화를 하면, 우리가 마치 우리가 법률 분쟁 휩싸이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 안 하잖아요. 변호사 찾아가잖아. 그런 것처럼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국가한테 맡길 때 모두한테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의 전제 조건이 뭐냐, 국가에 불하는 건 화폐의 양이 아니다. 바보들아, 이 재화와 서비스의 그 연간 순환 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순환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들이 협력을 하는 게, 자유무역을 하는 게 이득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애덤 스미스였어요. 놀라운 건 그 당시 이제 수식을 안 쓰고 요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로 생각을 해서 통글로 썼습니다. 그게 참 되게 대단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절대 우위가 있는 경우에 각각의 국가가 특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죠. 자세히 보면 뭔가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이는데 뭔가 좀 의문점이 또 들 거야. 만약에 A 국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국가가 있고 소말리아 같은 국가가 있더라고 쳐. 그냥 모든 걸 다 미국이 더 잘하면 어떡해? 그냥 소말리아가 미국보다 잘하는 게 단 한 개도 없으면 어떡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흔히 말하는 사기캐들,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돈도 많고, 내가 쟤보다 잘하는 게 없네, 뭐 이런 느낌. 그런 경우에도 무역이 이득이 될까라는 의문을
요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요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빨간색으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미 뭐 오래전에 사망하셨으니까 어쨌든 뭐 존경합니다. 어쨌든 이 리카르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학적으로 이걸 간단한 산수로 이걸 증명해낸 거예요. 미국이랑 소말리아도 서로 교환하면 이득이 돼. 내가 저 진짜 아무리 못하는 애랑도 서로 교환해서 얻을 게 있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자본주의 경제에 살고 있는 우리 상식에는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왜냐면 보통 이제 뭐 어떤 기업에 이제 뭐 중소기업 CEO가 있다 치면 이제 뭐 대기업 CEO야. 처음부터 이제 대기업 CEO로 태어났으니까 진짜 말단의 실무 같은 건 잘 모를 수도 있겠지. 근데 중소기업 CEO는 그 처음부터 밟아가지고 다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단 신입보다 모든 걸 다 잘해. 회계도 더 잘 알고, 영업도 더 잘 알고, 마케팅도 더 잘 알고, 그냥 다 잘해. 돈도 더 많고. 근데 그 CEO가 돈을 주고 이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도록 노동력을 사잖아요. 서로 돈과 이 사람의 노동력을 교환하잖아. 이것도 일종의 보면 무역이랑 똑같은 케이스란 말이야. 얘는 나보다 모든 걸 다 못하는데 난 얘를 직원으로 써서 돈을 주고 얘의 재능과 나를 교환한단 말이야. 왜냐면 나는 내 시간을 내가 가장 잘하는 그 하나에 쏟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여기에도 이미 비교 우리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완전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애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잘하는 걸 시키자 이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이득이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숫자를 조금 바꿨는데 이제 얘가 A국이 하루에 옷을 6벌, 와인을 3개 생산할 수 있고 B국은 옷 2벌, 와인 2개밖에 생산을 못해요. 둘 다 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요 숫자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얘가 둘 중에서 뭘 더 잘하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말이야.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이클 조던이 막 자기 막 빨래 이런 거 다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다 시킬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우리 A국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하자. B국은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 하나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국은 상대적으로 와인이랑 옷 중에 옷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옷에 대한 생산성이 더 높죠. 잠시만요. A국은 그쵸? 옷에 대한 생산성, 옷 한 개를 포기할 때 우리 기회비용 개념으로 생각해 볼게요. A국은 우리 저번에 배웠죠? 기회비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국이 옷 한 벌을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와인 생산량은 얼마일까요? 자, 산수. 자, A국이 똑같은 시간을 들이면 옷 6벌을 생산할 수도 있고 와인 3개를 생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얘 대신 얘를 선택하면 얘 한 단위당 포기되는 와인 개수는 몇 개야? 이거겠죠? 그러니까 옷 6개를 생산할 수 있을 때 와인 3개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옷 1개당 포기해야 되는 와인 개수는 0.5개란 말이야. B국은 뭐야? B국은 옷 한 벌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와인 개수가 1개죠. 한 병이죠. 이게 뭘 뜻하냐면 A국은 상대적으로 옷 한 벌을 생산하기 위해서 와인을 포기해야 되는 그 와인의 병수가 작다, 개수가 작다. 그러니까 A는 상대적으로 얘랑 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얘랑 얘를 비교해 봤을 때 B국에 비해서 옷 생산의 기여비용이 적다. 그러니까 옷에 대한 그 생산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국은 요 기회비용이 작은 옷에 특화를 하고요.
얘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산해보면 역의 관계가 나오겠죠. A국은 와인 하나를 포기할 때, 와인 하나를 생산하려면 옷 2벌을 포기해야 돼. B국은 와인 하나를 생산하려면 옷 1벌만 포기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와인 생산에 기회비용이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더 적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이 적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에 특화를 하자는 거예요. 절대 효율성으로 따지면 A가 둘 다 높지만 상대적인 비율로 따졌을 때 얘는 B국은 어떤 국가냐? 옷에 비해서 와인 생산이 효율적인 국가예요. A국은 와인보다 옷을 생산하는 게 얘랑 비교했을 때 효과적인 국가란 말이야. A국은 옷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 것이고 B국은 와인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져요. 이런 국가들. 그래서 각각 두 국가가 여기에 특화를 해서 교환 비율을 적절하게 정하면 우리 이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만 특화를 하면 아까랑 똑같이 12개 생산할 수 있겠죠. 이틀 동안 요것만 하면 얘가 이틀 동안 요것만 하면 4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차라리 6, 3 했으면 2개 더 늘어날 수 있어. 얘는 2개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들잖아, 솔직히. 근데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느냐? 교환 비율을 요 사이에 놔버리면 요 사이에 교환 비율을 놔가지고 교환을 이렇게 적절하게 가격을 측정해가지고 우리 환율 얘기할 때처럼 두 개를 적절한 비율로 잘 교환하면 둘 다 이득이라는 거야. 자, 보자. A국은 요거 2개 생산할 때 요거 1개 생산할 수 있죠. B국은 1대1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대1 이런 비율로 한번 교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교환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A국이 12개를 생산했어. A국이 얘 6개만 필요해. 만약에 12개 생산했는데 그러면 6개를 주고 그러니까 옷 대 와인의 교환 비율이 지금 1.5대1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2대1과 1대1의 사이로 그 사이에 어딘가로 있는 교환 비율을 딱 정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교환 비율을 딱 정해서 놓으면 얘가 6개밖에 안 필요하면 얘한테 6개를 주고 1.5 대 1이니까 얘 4개를 얻어올 수가 있겠죠. 자, 산수. 자, 천하제일 산수대회. 자, 아니 얘가 6개, 3개 생산할 수 있는데 그냥 몰빵을 해서 요걸 12개 생산했어. 그리고 그냥 상대적으로 잘하는 얘랑 그냥 교환을 하겠대.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난 농구만 할래.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건 빨래는 네가 해. 이렇게 해서 내가 돈 주고 교환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개 생산해서 근데 얘 6개밖에 안 필요하단 말이야. 6개만 있으면 돼. 그러면 얘가 6개로 하려는데 둘 사이에 교환 비율을 미리 이렇게 합의를 해놨다라는 거야. 둘 다 교환 비율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 너는 2대1로 비율이 딱 나오지 나는 1대1이야.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어딘가의 가치를 정해서 둘이 교환 비율을 적절하게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게 섞어보자. 이렇게 교환 비율을 정해놨단 말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물물 교환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얘 6개밖에 안 필요하니까 6개를 얘한테 줄 거 아니야. 6개를 얘한테 주면 몇 개 얻어와요, Y? 6대 4잖아요. 4개 얻어온다고 얘한테서. 그리고 얘는 반대로 4개를 총 생산했어요. 반대로 생각해보자. 얘는 4개를 생산했는데 얘는 2개밖에 안 필요해. 그쵸? 그러니까 나는 몰빵해서 4개 생산했는데 2개밖에 안 필요해. 그러면 2개를 얘한테 줘요. 2개를 얘한테 주면 그러면 몇 개 얻어오지? 1.5 대 1이니까 2대 3개 얻어오죠. 얘한테서 3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요것만 생산해서 1.5대 1로 교환하자 이렇게 하면 2개 주고 3개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있던 2대 2보다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 비율을 잘 정하면 둘 다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막 요거 하다 보면 좀 머리가 좀 여러분들 꼬일 거예요. 봐봐요. 아까 6개, 4개 얻어왔으면 얘가 4개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제발 들어줘. 제발. 자, 방금 얘기했던 게, 아니, 방금 봐봐. 12개, 4개 이렇게 생산하자며. 그리고 얘가 6개밖에 안 필요하니까 6개 주고 4개 얻어온다며. 그러니까 얘 4개 다 준 거 아니야? 왜 2개만 준다 그래?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다고요. 그게 바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의 차이라는 거예요. 얘가 하루만 딱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 계속 생산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쌓인 것들까지 해서 교환 비율만 가지고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4개를 준다는 게 아니고 얘가 며칠 동안 생산해서 4개가 있으면 4개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가 그냥 뭐 2개밖에 없으면 2개 주고 3개 얻어올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둘 다 이득이라는 거야. 이 교환 비율상으로 따졌을 때 얘가 절대적으로 얼마나 생산했냐 보다 그 교환 비율로 따졌을 때 둘 다 이득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얘는 요거 하나당 포기해야 되는 게 요거 한 개였는데 얻을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당 얘 1.5개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라고요. 알아듣죠? 네, 복습 영상 올려줄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대충 뭔 소린지만이라도 느낌만이라도 잡으셔야 된다.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뭐 이화여대나 이런 게 아니라면 직접 계산하라고 묻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 우위가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둘 다 못하는 애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그 중에서 잘하는 거를 특화해서 하면, 그리고 교환 비율을 그 사이에 어떤 적절한 교환 비율을 설정하면 얘가 4개 생산해서 얘가 2개 주고 얘가 3개 얻어올 수 있다. 얘도 이득을 볼 수 있어. 얘가 만약에 6개가 필요하면 12개를 생산해서 6개 내어주고 4개를 얻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얘도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교환 비율 자체가 이게 서로에게 유리한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각자의 기회비용, 각자가 생산할 때 든 기회비용보다 더 많은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교환해서 얻을 수 있다. 요 교환 비율이 더 높게 나온다. 요게 중요한 거라고. 얘는 2대1이고 얘는 1대1이니까 1.5대 1로 설정하면 얘는 1대1보다 더 이득이잖아요. 얘도 2대1이었는데 얘 포기하고 1.5대 1로 해가지고 얻으면 이득이라고. 교환 비율상. 교환 비율에 있어서 이득이지 않냐? 기회비용을 내가 상쇄하는 그걸 얻을 수 있지 않냐? 몫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대충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진짜 쉽게 말해서 그냥 마이클 조던이랑 내가 있어. 내가 그 사람 밑에서 뭐 이제 막 무슨 메신저를 한다 쳐, 아니면 뭐 비서를 한다 쳐, 그럼 뭐 돈 많이 받는 비서를 한다 쳐.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득이고 그 사람한테도 이득인 거 아니야. 내가, 왜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1시간 써서 내가 하는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 1시간 써서 그 일을 하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더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잖아. 나는 그 1시간 동안 농구를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게 나한테 기회비용이 더 낮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득을 얻는 거고 그 사람도 이득을 얻는 거예요. 교환상으로. 오케이? 그런 직관적인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숫자적으로 내가 증명을 하려고 한 거고요. 요 숫자 그냥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기 전에 머리맡에서 한번 보면 절대 안 까먹을지도 몰라. 네. 누가 실천할지 한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우위라는 거는 리카르도가 이제 그냥 땡 하고 유레카 다 해결됐어. 진짜 찌질한 국가하고도 우리가 국가를 해서 교육을 해서 얻을 게 있네? 그러면 우리는 다 모든 국가가 자기가 가장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에 특화해서 이제 모두가 서로 교역을 자유롭게 하면 모두가 이득이 되겠네. 마치 막 기능론적 사회의 모습을 보는 거 같죠.
자전거 수리공은 자전거 수리공의 일을 잘하고 병원사는 병원사 일을 잘하면 그러면 사회가 다 통합이 되고 안정이 됐겠네. 뭐 이런 그림이라고요. 분업과 특화라면 정말 재능이 없는 사람의 재능도 써먹을 때가 있다라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상적이죠. 이상적이고 수학적으로는 타당하죠. 이제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항상 현실은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오래 지속되는 법이 별로 없죠. 이제 여기서 좀 몇 가지 균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물뿌리개는 또 어디 갔지? 물뿌리개를 잠시 찾아올게요. 뭐지? 자, 봅시다. 거의 다 왔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들 수학 문제로 직접 풀라는 거 상경계열 논술 볼 거 아니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관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갑자기 마이클 조던 비서로 이제 이직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NBA 비서로. 자. 자,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자유무역주의가 참 아름다운 그림이고 수학적으로 맞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전제 조건이 사실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두 국가 간의 어떤 무역 장벽 같은 것도 없이 이제 둘이 법과 제도적으로 완전히 열려 있어야 되고 개방된 국가여야 되고 그리고 어떤 뭐 진짜 이 산업이 갑자기 막 뭔가 붕괴가 돼서 예를 들어서 식량 같은 게 있다라고 쳐봐. 식량 같은 게 있는데 전 지구적인 뭔가 이제 막 식량 병원균이 딱 돌았어. 그래서 어떤 국가가 식량에 특화됐는데 이 식량 생산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그러면 아무리 지금 이게 교환 비율 뭐 따진다 해도 식량을 안 먹고 할 수는 없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식량을 더 안 팔고 더 비싸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뭔가 현실에서는 숫자가 안 맞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에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중상주의에서 우리 크게 봤을 때 진짜 러프하게 봤을 때란 얘기예요. 중상주의에서 뭐 자유무역주의로 나아갔다가 이거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되는데 그냥 진짜 러프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어떤 보호무역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가 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뒤에 약간 프린트에다가 해서 실어놨어요. 뒤에 프린트 해가지고 쫙 22페이지부터 해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실어놨는데 방금 얘기한 비교 이론 내용도 있고요. 하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25페이지 이쪽을 보면 이제 자유무역주의에서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냐면 자유무역주의의 한계라고 해서 첫 번째로 맨 처음에는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는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보호무역주의 얘기가 나온 건 개발도상국들 측에서였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산업발전을 못하고 경제 구조가 고착화된다라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개발도상국들 뭐 우리나라도 한때 개발도상국 지금은 좀 약간 애매모호한 중간 포지션에서 선진국 쪽에 조금 가까운 쪽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이었던 때가 있었고 그때 막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뤘던 때가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인도 이런 데도 이제 따라와야 되는 국가들인데
그냥 자유무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네 식량 생산하면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너네 그냥 계속 식량만 만들어. 뭐 애플, 아이팟 이런 거 우리가 만들게 해. 니네 만들어봤자 못 만들잖아. 그래봤자 너네 아무 그 기회비용만 날린다니까. 중국 제발 우리 좀 따라오려고 하지 좀 마. 너네 샤오미 진짜 그 구려 터져서 그거 제발 좀 그냥 좀 어설프게 하지 마.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 구조가 그냥 고착화가 돼서 그 산업 발전이 고차원적인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후진국은 계속 후진국이어야 되고 그냥 주는 밥만 먹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산업 구조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발전이 져야 된다. 고착화되고 이제 뭐 종속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 고난도의 기술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그런 것들은 선진국들이 장악을 해버리면 그건 이제 다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개발도상국들이 활용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종속이 된다. 이런 문제점들도 생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내 경제의 양극화 및 사회적 불균형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뭐 FTA 농산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외국 농산물이 막 들어오면 국내 농산물이 이제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이제 또 다른 문제로 25페이지에 보면 진짜 어떤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들 중에 하나 자유무역주의의 엄청난 문제점들이자 어떤 취약점 중 하나인데 국가 안보라든지 식량 안보 이런 안보의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본 병목 현상 하면서 봤던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우리 좀 성악설을 가정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한 때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 자유지만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웬만하면 성악설을 가정하는 게 편하다고 했잖아요. 국가와 국가는 더 그래요. 국가와 국가는 그냥 진짜 이거는 그냥 얘네 사이에서는 그냥 힘이 정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힘이 정의가 아니라고 말할 최후의 건덕지가 있어. 국가의 법제도가 중재를 하고 그러는데 진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는 그냥 힘이 정의예요. 힘 있는 놈이 깔아뭉개고 그냥 법 바꿔버리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뭐 그런 게 옳다 옹호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식량이나 이런 것들 진짜 전략적인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히토류라든지 이런 배터리 생산에 쓰이는 광물들을 수출을 이제 제한하고 있죠. 그럼 광물들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을 쫙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가 그냥 이제 석유 수출 막아버려요, 유럽으로.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이제 막 난방값이 엄청 올라가고 땔감 떼우면서 살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들이 그냥 작은 하나의 전략적 결정으로 다른 나라 국민들은 막 굶어 죽고 살고의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식량, 뭐 원자재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강력한 그런 자원 수출국이 그냥 나 틀어 막아버릴래 이틀 막 이래버리면 다른 나라들은 그냥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안보에 위협이 생기게 되고 뭐 심해지면 이런 걸로 전쟁도 하겠죠. 당연히 전쟁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로 결국에 벌어지는 거니까 자꾸 그러면 전쟁을 하거나 그러겠죠. 해서 빨리 문 열어라 이렇게 하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정 국들의 어떤 뭐 굉장히 전략 자산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이제 안 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뭐 진짜 경제적 리스크에서 정치적 리스크, 국제적 분쟁 리스크 그냥 무한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안보 위협을 건드리게 되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망 리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원자재를 가지고 수출을 안 하는 국가가 생기게 되면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이제 요 개발도상국들은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아니 우리 왜 니네만 좋은 파티 다 먹고 니네가 이제 잘해지니까 니네 걸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냐? 우리도 파티할래. 이러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뭐 섬유만 만들고 뭐 옷만 만들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이제 너네 그냥 제발 좀
좀 꺼져주세요. 우리 사람 우리 내에서 그냥 다 할게. 우리가 뭐 독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어떻게든 경제를 우리 안에서 발전시킬 테니까 너네 제발 좀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는 그러면서 개발도상국 쪽에서 보호무역주의 얘기가 옛날에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선진국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렇게 막 태국, 뭐 동남아 이런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외환위기 터지고 막 여러 위기가 터졌죠. 이제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사실 뭐 구조적 취약점 그리고 이제 막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부실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졌는데 그런 금융 리스크가 이제 뭐 터지면서 외환 리스크로도 이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당연히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 이제 월가의 어떤 분들도 이제 막 거기서 기여를 했다고 나중에 본인들 책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 같은 분들도 이제 막 내가 태국화를 뭐 먹어본 적이 있다고 이러면서 태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해본 적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안 둔다는 거죠. 선생님이 너네가 자꾸 기어 오르려고 그러면 우리가 왜 봐줘야 되냐 이렇게 또 나오고 결국에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세상인데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개발도상국 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어쨌든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그렇게 몇 번 이제 뭐 혼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해관계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요즘에는 또 다시 또 이제 신냉전이라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요게 제일 중요하잖아. 얘네 둘의 싸움이 지금. 얘네 둘의 싸움이 제일 중요하고 정말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무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진짜 막 모든 양상으로 퍼져나가는 전쟁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들 얘기를 많이들 하고 요게 중요해지니까 이제 요 두 국가들이 문을 걸어 잠그겠다라는 거야. 왜? AI 시대의 어떤 그 패권을 잡겠다 이거야. AI 시대와 뭐 여러 가지 뭐 미래 신산업 시대에 기술 패권을 이제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뭐 저번에 우리 홍대 문제 하면서도 봤지만 미래에는 정말 지능을 가진 기계와 인간이 완전히 통합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하고 그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패권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기술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중국 쟤네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기차 생산량을 중국인들이 지배하는 걸 더 이상 못 보겠다 이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가 다 먹어버려야 된다. 미국에서는 그런 입장인 거고 중국은 우리도 이제 좀 커서 개겨보자 이런 거고. 그래서 중국은 이제 막 이제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버락 오바마 때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환율을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잘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환율을 거기는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어쨌든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정부가 그냥 사버리면 되니까 그 환율 시장에서 중앙은행 찍어내라 그래서 찍어내고 그냥 환율 사버리면 되니까 사실 환율 조작하려면 할 수 있어요. 거긴 일당 독재니까 할 수 있는데 몰라요. 근데 뭐 높으신 분들의 얘기를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나도 그만한 충분한 증거까지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 오바마 정부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미중 관계가 정말로 완전 극대립으로 치달았죠. 그래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공식 문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뻥은 아니겠죠. 그런 이유로 이제 쫙 분쟁이 퍼져 나간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목적은 이거라고요. 이제 기술을 장악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기술을 생산하기 위한 공급망, 자원을 장악하는 국가가 완전 패권국이 된다. 중국이 미국에 와가지고 전기차 생산량의 막 10%, 20%를 먹어버리면 이거 그냥 미국은 그냥 중국 나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또 계속 이제 더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거고 그런 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지 않겠어요? 중국은 이제 뭐 위안화를 그런 걸 만들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게 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전쟁 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뭐 이건 그냥 여담이고 요걸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여기 25에 나오는 유치산업 보호 효과 뭐 이런 유치산업은 아니고
26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이 4번의 국가 안보 및 전략산업 보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통신, 반도체 이런 것들은 중국이 먹어버리면 그냥 쟤네가 중국이 미국 전 국토를 스파이질한다. 이거는 중국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칩 같은 것도 중국 회사에 지원을 받거나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이런 되게 복잡한 요건들을 나열해 놓고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가서 뭐 공장 때려 부순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보조금을 안 주는 식으로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나온 것이 이제 27페이지 나오는 IRA입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도 좀 클래 뭐 너네들이랑 좀 똑같이 경쟁할래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내세우던 거라면 자국 내에서 우리가 산업 유치를 할래, 산업 육성을 할래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냥 무역 전쟁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너네 이제 중국 애들 미국에 와가지고 칩 만들고 그러면 너네 거기에다가 화웨이에다가 뭐 넣어놓을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거예요 진짜로. 진짜 이 수준이에요. 왜냐면 진짜 안보가 달려있고 국민들의 어떤 그런 진짜 국가 간의 패권과 국민들의 어떤 삶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온 문건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을 제기하는 문건들. 그 차원 중에 하나인 거고요. 안보와 전략이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논의는 그런 것인데 IRA라는 건 뭐냐면 IRA까지 하고 3번 도표 같은 건 빠르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3번, 1번, 2번 요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IRA는 미국에서 중국 이런 반도체 등등등 통신산업 이런 등등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기차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중국 회사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명목으로 만든 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해서 여기 이제 페이지 다시 돌아가 보면 (13페이지) 13페이지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내용 일부를 가져왔는데 뭐 온실가스 감축, 뭐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뭐 이런 것들은 뭐 되게 원시적인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누구나 생각할 법한 내용이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제공한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배터리 부품,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조달될 경우 보조금 혜택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정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진짜 중국에서 광물을 수입해가지고 그거 사용한 비중이 미국에서 이제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일정 비율 이상 나왔어. 그럼 너네 현대차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판매 보조금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기업을 그냥 싹 죽여버릴 수 있는 법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 원 문건에 보면 FEOC 이래가지고 Foreign Entity of Concern 이래서 문제의 외국 주체들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랑 직접 연관이 있는 곳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한 광물 자원 같은 걸 뭐 일정 비율 이상 사용만 하거나 중국 회사들이 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이거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관련만 있어도 다 아웃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홈 차이나 이런 느낌이죠. 거의 이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물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IRA는 그런 법이고 이 법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은 또 보복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죠. 중국은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힘센 어떤 무기,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 히토류 등등 광물 수출을 제한해버리는 쪽으로 중국은 계속 보복을 하는 거죠. 또 뭐 당연히 미국 제품에 관세도 때리겠지만 그런 것도 하겠지만 우리 광물 수출 안 할게. 너네 잘 만들어봐. 어차피 우리 거 사면 보조금도 안 준다며. 우리 안 팔게.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병목 현상이 심화가 되겠죠. 이걸 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죽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나 이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죽을 리는 없지 않겠나.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쫙 보면 가의 관점에서 나의 내용을 서로 연관지어 설명한 후 도표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도표 해석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나에 나온 내용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나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서 글로벌 전기차의 배터리,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죠. 부품인 배터리 수요 및 공급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나 라고 했는데, 수요 공급 둘 다 증가는 하는데 수요와 공급 간의 관계를 보면 2030년쯤에 어떻게 돼요? 두 개가 2030년쯤에는 공급도 늘어나고 있지만 결국에 초과 수요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양상을 보이고, 그러면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 와중에 2030년쯤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우리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버린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차의 부품으로 쓰이니까 배터리에 대해서 초과 수요가 일어나면 그 이후 단계에 있는 생산 단계에서 전부 다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병목 현상이 예상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면상 좀 다 쓸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3번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재련 국가 비중이라고 해서 이 재련 국가 비중은 뭐예요? 재련 국가 비중은 지금 어느 국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쵸. 제일 특징적인 거 우리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데에는 사실 볼 필요가 거의 없고, 그냥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다. 요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겠죠. 확인하면 되는 거고, 당국대 이게 파일이 조금 이제 원본 파일에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당국대에서 발표한 원본 파일이 이런 화질이라서 여러분들이 중국만 정확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중국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미국이 어떤 중국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금 봉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도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거를 나의 내용, 가의 관점에서 서로 연관지어서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의 관점이라는 건 간단하죠.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면서 이제 전략자산 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서로 이제 관세 인상, 그리고 수입 제한 등등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게 가에 나온 내용 전부잖아요. 그래서 그 무역 갈등이 지금 선진국들 간의 무역 갈등이 지금 어떻게 나고 있다라는 스토리로 엮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나고, 그 전기차의 부품인 배터리에 대한 수요 공급이 모두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배터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더 느리게 성장해서 나중에는 이제 초과 수요가 예상된 상황이다. 이렇게 초과 수요 예상으로 비용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주도권을 쥔 중국과 그리고 미국 사이에 무역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이런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리플레이. 자, 전기차 판매량 높아질 것이다. 전기차 판매량이 높아질 것이고,
어떤 뭐 친환경 수요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이 높아질 거고 그에 따라서 부품인 배터리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늘어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공급이 수요를 빠르게 못 따라가면서 초과 수요가 2030년쯤에는 예상이 된다. 그런 가운데 이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공급하는 광물 수출국인 중국은 광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상호 보복 조치나 수출 제한 등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그에 따라서 공급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로 하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글로 쓰면 더 압축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 글로 하면 더 키워드만 살려서 쓸 수 있으니까 20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고 그 가운데 이제 중국이 배터리 시장의 핵심 광물을 이제 광물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있고 그런 와중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미국 내 시장 진출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면서 뒤에서 이제 뭐 공급 위기가 더 심화될 예정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 뒤에 가서 해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부분 다의 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자료 하나씩을 활용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해서 다의 상황들도 도표로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라에서는 또 도표와 함께 어떤 텍스트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각각의 상황들 가볍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다. 그렇죠. 다의 상황 먼저 정리를 해보면 한국의 미국, 중국 수출액 비중 추이라고 해서 미국, 중국 수출액 비중 추이는 계속해서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둘 다 합쳐서 거의 40% 가까운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죠. 일단은 그러면서 뭐 이제 미국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 중국 비중은 약간 소폭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도 눈에 띄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황기 요 도표 두 개를 엮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이 줄어들고 있다 요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미중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가 총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러면서 이 상황 2번을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세금 공제받는 전기차 모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까 그 앞 페이지에서 뭐였어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회사들만 보조금 지급해준다. 아닌 회사들은 중국 관련이니까 아웃 이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조금 결국에 받는 세금 공제 받는 국가에 우리나라가 회사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없죠. 테슬라, 포드, 링컨, 지프, 크라이슬러, 리비안, 루시드, 메르세드, 벤츠, BMW 어쩌고 저쩌고 미국, 독일차 위주로 돼 있지. 그리고 일본 차가 조금 섞여 있지. 우리나라 차 회사는 없습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위의 상황과 연결을 지어보면 상황 1에서는 우리나라가 미중 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양국 간 무역 분쟁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큰데 밑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확인한 대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높아서 수입 의존도 높아서 결국에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양국 사이에 어떤 줄다리기에 끼어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의 논지를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2022년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목소리가 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테슬라가 그냥 70.1%, 포드, 폭스바겐, 미국차, 독일차 이렇게 각각 있고 국내 A사는 아주 극소량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미국 내 산업을 전적으로 대폭 육성하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옆에 표에서는 뭐예요?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022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나타내는데 2025년 중반 6월부터 꾸준히 지금 감소세에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연관을 지어보면 상황 1을 전체적으로 다 연관을 지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2022년 8월에 확인한 결과 미국의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는 미중 분쟁에 이제 끼어서 양국 간의 어떤 분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꾸준히 줄어왔으며 보조금의 세금 공제 혜택이 제외됨으로써 더욱더 점유율과 가격 경쟁력을 잃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를 어떤 미국의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추론을 해내는 내용을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상황 3번은 무슨 상황이냐? 상황 2번은 그러니까 상황 1번은 한국이 미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런 상황이었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상황 2번은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약간 아싸가 됐다. 아싸가 됐고 그리고 안 그래도 아싸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향세가 예상이 된다. 이런 상황이었고 상황 3에서는 광물 종합지수 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광물 자주 개발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건수,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금.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전기차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지금 잃어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싸되니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지금 샌드위치 돼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솔루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중국이 지금 원자재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앞에 표에서 중국이 배터리에 쓰이는 원자재의 거의 막 80%를 장악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샌드위치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안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에 사니까 미국에서 또 아싸돼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광물 개발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표인 겁니다. 그래서 광물 종합지수는 이제 시장의 종합 주가지수처럼 산업적으로 중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광물의 가격 수준을 종합해서 보여준 지수다. 한마디로 약간 수입 물가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광물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광물 공급이 지금 광물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광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비용 상승 중에 우려로 지금 사방에서 얻어맞고 있다.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가 있다. 이 얘기. 광물 자주 개발률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전체 광물 수입량 대비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서 확보하는 우리가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해외 자원 개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광물 채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자재 수급을 맞출 수 있는 자체적으로 맞출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중국한테 계속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물 자주 개발률이 낮아서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가 대외적인 이런 문제로 인한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가 해결되기 어렵다.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건수, 해외 자원 개발 투자금 요걸 봤을 때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건수, 투자금 이런 거 전부 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원자재 수급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사업 건수나 투자금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의존도가 계속해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다는 이제 다에 나온 상황 3은 그러니까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 지금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에 해외 자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주어진 거고요. 라를 봅시다. 라에서 이제 라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도출을 해내야 되죠. 라를 활용해서 자료 1번 혁신 얘기가 나오죠. 혁신을 통해서 제품 개발, 조직 형성, 생산 방식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혁신의 방식들이 있고 이번에는 그 옆에 표에는 뭐가 나와 있냐? 애플의 신제품 출시와 시가총액 변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신제품 개발로 인한 시가총액 변화가 컸다.
시가총액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냥 그 회사 주식이 얼마나 비싸냐, 회사 주식 가격 다 합치면 얼마냐 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외부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회사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이 회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왜? 신제품 출시 개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뭐야, 지금 우리에게 급한 일은 신제품 개발이 급하다라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료 2에서는 지금 광해군이 경제력 회복을 위해 농지 개간을 장려하고 하면서 명예 요구를 받아들여 파병했으나 후금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강훈이에게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약간 중립외교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하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배우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잘 좀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 상황에다가 비추어 보면 이제 고종 얘기도 이제 외교 정책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외교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다 비추어 보면 미국하고도 지금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양자 사이에서 좀 균형 있는 조율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샌드위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료 3을 보면 중국과 일본의 아프리카 투자 및 진출 전략 이렇게 쫙 하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지금 엄청나게 아프리카 투자, 아까 얘기한 해외 자원 투자 얘기했었잖아요.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았고 이걸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00억 달러, 300억 달러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누적 투자액도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현저하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 한 번 더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서 매년 1월 중국 외교부장의 아프리카 방문국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죠. 중국이 이제 아프리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자원 긁어모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역액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제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도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아까 중국은 계속해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있고 무역 규모도 확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자원 개발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아프리카가 중국과 이제 편먹게 되면 또 외교적인 것도 난처해지는 문제도 있겠죠. 부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종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도표 옆에다 메모를 해놓고 실제 답안지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것들 먼저 써내려가면서 지면이 부족하면 덜 중요한 것들은 생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자원, 그러니까 아프리카 자원 많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제발 거기 가서 좀 긁어와라.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시답안은 이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압축적으로 이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교 우위와 자유무역, 그리고 최근에 왜 보호무역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는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아요. 예전에는 개발도상국들이 우리 약간 사다리 뭐라 그러지? 깡통 걷어차기다 그러나?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불평을 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했다면 지금은 그냥 그게 아니라 전쟁인 거예요. 강대국들 사이의 전쟁. 중국 애들 못 들어오게 해라 이게 그런 거인 거고, 이제 20페이지 예시답안을 보면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좀 도출해보고, 지금 한 대에서 거의 다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필사를 해보면서 어떤 디테일들을 내가 넣어야 되고 어떤 디테일들을 빼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석을 해보고 첨삭 때 더 다룰 거고요. 1번과 2번은 굉장히 좀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은 우리 옛날에 사실 뭐 거의 이제 2번은 계속해서 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주제만 짚어주면 될 것 같고, 1번 내용을 먼저 가볍게 보면요. 사실 뭐 해석도 어렵지 않고 이거는 뭐 사실 크게 다룰 게 없어서 몇 개 용어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어만 짚고 넘어갈 건데, 자 1번에 보면 1-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그래서 가의 어떤 주제를 암시하는 함축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바탕으로 가 요약하라는 거죠. 엄청 간단하죠. 첫 줄에 나오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공감이 아마 이게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어려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설을 통해서 소설을 통한 공감의 경험이
자기도 이제 예술가인가 봐. 연주에도 좋은 영감을 준다. 그러니까 소설을 통해서 공감을 경험하고 이것이 나의 예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키워드는 공감이 될 것이고, 요 공감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감을 해서 예술에 성장했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공감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외대 문제에서 저번에 그런 비슷한 거 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런 식으로 막 제시문을 분류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포인트에 공감했고 어디에서 변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찾아서 써주면 그게 요약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 뭐 간단하죠. 공감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제 안나 카레니나라는 그 톨스토이의 소설, 여기서 이제 영감을 받았대요. 여러분들 이 책은 여러분들 대학 가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학교 가면 대학교 가시면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사실 막 책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읽고 있을 시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고전이 아닌 이상 책을 뭐 파고들고 읽진 않아요. 파고들고 읽진 않고 그냥 딱딱딱 필요한 부분만 읽는데, 여러분들 약간 좀 인생책이라고 할 만한 책들 몇 개 정도는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생각나는 책들이 있거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생각나는 책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여기 나에 나오는 난중일기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 난중일기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안나 카레니나,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요것들은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진짜 이 공감의 경험과 그 시공간이 딱 그 겹치는 그런 경험, 이런 걸 한 번쯤은 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되게 많은 순간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딱딱딱 논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퍼포먼스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그렇고요. 어쨌든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에 공감을 했냐면, 뭐 이제 이 문단에도 나오죠. 안나의 심리 변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죠. 뭐 안나의 심리 변화라든지, 뭐 안나의 심리 변화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만나고 헤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나오죠. 그래서 안나의 심리 변화와 이제 뭐 비극적 결말, 비극적 결말 또는 운명, 뭐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고, 이게 공감 포인트 1이고, 이런 공감을 통해서 뭘 깨달았다고 돼 있어요. 3분단에 보면 이제 남편인 카레닌 등 여러 인물들이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만나고 헤어집니다 하면서 서로 부딪히며 살아간다는 점을 제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공감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겠죠. 이걸 통해서 본인이 받은 영향일 거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려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학 요약 같은 거 키워드 살리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 잡아서 그게 그 키워드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이제 인연과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런 포인트랑 같이 또 이제 뭐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밑에 보면, 안나 카레니나는 톨스토이가 자식을 둔 여인이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을 알리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진짜 실화에 바탕을 둔 스토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안나 카레니나 결국에 이제 뭔가 아마 자살로 끝날 거예요. 자살로 끝날 거고, 이 안나 카레니나가 이름이 카레닌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안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나 카레니나 이런 단어인데,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작품은 스포일러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공감 포인트 2는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삶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 거야. 이 책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 작품의 외세적 감상,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거지. 그래서 톨스토이의 삶과 예술론에 대해서도, 예술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 거야. 그래서 뭐 톨스토이를 통해 알게 됐고,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톨스토이의 예술론에 깊이 빠졌는데 이 예술론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 그래서 예술가가 경험으로 느낀 것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술가는 이제 뭐 자기도 예술에 대한 어떤 철학이 바뀌었겠죠. 그런 얘기들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어떤 예술에 대한 뭐 철학이라든지 관념의 뭐 변화를 겪었다라고 해서
뭐 이제 감상자와 어떤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갖게 됐다. 뭐 이런 식의 포인트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딱 키워드를 잡아내고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디테일한 어떤 딱 구체적인 부분 그거 잡아내는 거. 이 두 가지가 문학에서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가이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이거는 간단하죠. 나에서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어떤 부분에 화자가 공감했는지 그 부분을 찾아서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1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런 뭐 사실만을 가지런하게 챙기는 문장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사실만을 가지런하게 챙기는 문장이 마음에 듭니다. 뭐 사실 정확하게 입각한 군인의 언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나에서 요 화자가 이순신 장군의 어떤 포인트에 공감을 했나. 일단 굉장히 담담한 어조, 담담한 문체 요 부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담담한 문체 통해서 드러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공감을 했나 라고 보면 뒤에 부분 쫙 나오면서 아무런 수사적 장치가 없는 문장 하면서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라고 씁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죽이는 문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물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했지만 굉장히 강력한 주어의 동사의 세계죠. 뭐 이런 얘기들을 쫙 하고 있는데 결국에 뭐예요? 담담한 문체들을 통해 드러나는 뭐 이런 것들 전쟁 속의 고뇌와 외로움들 이런 것들 키워드 살려주면 되겠죠. 외로움에 공감했다 이런 부분들. 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공감을 했느냐 요 중약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또 있죠. 그게 목을 베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가 뭐 글을 쓰는 방식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에서는 군율과 날씨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또 이제 담담하게 묘사하는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의 뭐 이런 것들은 용어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프레이밍을 해도 될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의 어떤 죽음이라든가 뭐 처형 장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에 전쟁 상황의 참혹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참혹함이라든지 여기서 직접 얘기한 어떤 군율과 날씨 등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공감할 수 있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에 공감했는지만 잘 찾아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약간 내용일지처럼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그냥 발췌를 하면 돼요. 정리를 하면 되고 여러분들 난중일기를 읽어보란 말은 쉽게 못하겠는데 이건 취향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진짜 재밌게 읽었습니다. 지금도 요즘도 다시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을 정도로 되게 재밌게 읽었고 진짜 이 담담한 묘사가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거 분류를 어렵길래 배웠다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데 그걸 이제 약간 작품의 외제적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잘은 모르니까 GPT로 그 외제적 상황들을 다 찾아본 다음에 다시 감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딱 생생하게 이입을 하면서 그 문장을 읽어보면 그 문장이 가진 포스가 진짜 느껴집니다. 막 진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당시 여러 가지 평가들 막 사람을 되게 물건 보듯이 뭐 다뤘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 근데 진짜 뭐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되게 재밌어요. 그 문장들 속에서 읽어내는 게. 그리고 뭐 사실 전쟁에서 장수가 부하들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연히 군율을 어기면 배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걸 가지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평가가 혼재돼 있었고 그런 것들도 이제 상황들도 찾아보면서 읽으면 더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인은 다 느끼면서 글을 썼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다음에 다를 보면 이제 나는 요약하고 다는 설명하라 문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요약하고 다는 설명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그냥 나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에 공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의 내용들을 그냥 찾아서 쓰라는 거고요. 다는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공감했다, 사진이 어떤 부분에서 공감했다 직접 얘기는 안 하고 있어서 본인이 여기서 좀 도출을 해내라, 그래서 설명하라고 쓴 거예요. 뭐 엄청난 의도가 숨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찾아보면 이제 이 사진에는 노점상 할머니를 향한 관심과 애정의 흔적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기 위해 몇 번이나 수고를 들였을까, 이렇게 사진 속 주인공을 이해하게 되고 더 깊게 이해하는 순간 사진의 내용이 겉돌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요 예술가가 얼마나 요 사진의 묘사 대상인 할머니에 대해서 깊게 공감을 하고 촬영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진 작가가 할머니에 대해서 공감을 한 부분도 드러나고 있죠. 할머니의 어떤,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뭐 이런 미소의 의미라든지 당시 할머니의 심성, 이런 것들을 깊이 공감한 모습이 사진 속에서 드러난다, 이러면서 요 화자 역시 이런 사진의 모습을 통해서 시장에 있는 할머니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 할머니를 뭐 나와 있는 말들 피사체로만 생각하지 않고 인물을 조금 더 내적으로 교감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문에 나온 단어들을 적절하게 도출을 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해 지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용을 찾아서 적절하게 바꿔만 주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요. 자, 2번을 간단하게 보면, 2번은 우리 너무 많이 했던 거라서 우리 쓱 보고 넘어가자. 핵심 키워드만 좀 짚고 넘어가보자. 그래서 이건 뭐 다 읽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공리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 늘 했던 거니까 요약만 해보면, 가에서는 그러니까 벤담의 공리주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공리주의가 나옵니다. 전형적인 공리주의. 그래서 가는 벤담의 공리주의 얘기가 나와요. 벤담 공리주의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처럼 하면서 나오는 게, 벤담의 공리주의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개인주의에 기반한다는 건 뭐예요? 누구도 한 사람 이상으로 한 사람 이하로 계산되지 않으며, 그러면서 그러니까 개인 간의 어떤 차등적 지위가 없고, 그리고 또 뭐예요? 개인주의라는 건, 공동체라는 거는 결국에 뭐다? 개인의 합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개인주의죠. 그래서 벤담의 공리주의는 이런 개인주의에 기반해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또 이제 쾌락이라는 거는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쾌락이라는 건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이런 쾌락과 고통만, 이것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에서. 개인주의에 기반해서 개인 간의 어떤 뭐 질적 차별을 두고 있지 않고요. 질적 구분을 하고 있지 않고요.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합일 뿐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쾌락과 고통이라는 것은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어떤 정량적인 개념인데, 이런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고통과 쾌락만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넣어야 된다. 뭐 또 이제 가치라든지 이런 의무라든지 이런 걸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에서는 이제 보면, 가의 공리주의 입장에서 나와 다른 비판을 하고 했으니까 나는 인간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이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는 여러분들 생존 윤사하면서 너무 많이 봤을 테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생물체들보다, 그리고 자연물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은 수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자격이 있다. 이런 게 인간 중심주의죠. 계속 했던 주제이고, 이거를 비판한다라고 치면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요 관점, 요 전제들을 이용한다면, 그러니까 벤담의 공리주의에서는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주체라면 모두 질적 구분 없이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돼요.
고통과 쾌락의 주체라면 모두 평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라는 거는 질적 구분 자체를 전제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전제 조건, 그러니까 평등하게 대우하는데 이 질적 구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구분을 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 될 것이고 다 같은 경우에는 다의 경우에는 이제 나와 다를 갖고 비판하는 거죠. 대지윤리, 요건 생태 중심주의죠. 첫 문장에서부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윤리는 단순히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 곧 포괄하여 대지를 포함하도록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생태계 전체가 어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 비판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요거는 뭐냐면 생태 중심주의라는 거는 생태계 공동체 전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니까 요 개인주의 기반의 관점에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동체라는 거는 개인의 합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생명 공동체 전체를 개인보다 우위에 놓고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태중심주의라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요 용어도 알아두세요. 생태중심주의라는 거는 전체론적 관점이고, 그리고 뭐 인간 중심주의라든지 뭐 동물 중심주의라든지 이런 거, 특히 동물 중심주의, 요거는 전체론적 관점이 아니라 개체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냐면 개인주의, 공동체주의랑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중심주의만 하더라도 논거가 뭐냐면 동물들도 고통과 쾌락을 똑같이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그 개체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개체 단위로 생각하는 거고요. 생태 중심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개체들 개별의 고통과 쾌락의 총량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태계 전체가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동체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태계 전체가 하나에 연결된 공동체고, 생태계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냥 인간이든 무엇이든 그냥 그 일부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뭐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체론적 전체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공동체라는 거는 결국에 개인들 또는 개체들의 합일 뿐인데 이런 생태계 전체를 고려 대상으로 삼는 가정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비판을 할 수도 있냐면 비판 2는 여기서 보면 이제 윤리적 심미적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 우리 예전에도 봤던 단어죠. 자연에서 윤리적 심미적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경제적 가치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지 않다. 이런 불확정적인 개념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도덕적 판단이 모호해진다. 그리고 이런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간단해요. 개인주의 기반, 그리고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만 생각하자. 이거인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전체론적인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 불가능한 개념을 사용한다. 이걸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강노인이 땅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 다의 관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예시 답안을 보시면서 한번 필사를 조금 해보거나 요 분석을 해보면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주말에 한번 요 리라이팅 한 거랑 오늘 한 거랑 같이 가지고 첨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여기서는 생태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가 있는데 생태 중심주의는 다른 거랑 구별되는 게 뭐다?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랑 구별되는 점이 전체론적인 관점이다. 이건 마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구분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될 거고 3번 보호무역 요거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가져가면서 비교 우위 균형 정도 가져가고 도표 해석만 잘 하면 될 거고요. 1번에서는 이런 문학 비평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필사를 한번 해보시면서 연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요. 토요일날 여러분들 다시 첨삭할 때 보고 저번에 첨삭 못한 사람이 지호 한 명이었죠. 나머지는 첨삭 다 받았죠. 그래서 나머지는 마무리를 사회도 안 받았어요. 그 2명은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음번에 보겠습니다.